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죠. 2학년은.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올릴 때 이거를 2학기 1강으로 올릴게요. 2학기 1강.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대로 1강, 2강, 3강, 4강, 5강 뭐 이렇게 쭉쭉쭉쭉 실제 오프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그냥 1강, 2강 그냥 끊기지 않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한 내용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PT가 없죠? PPT가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PPT를 굳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다운받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화면 보고 그리고 교과서 펴고 수업을 듣도록 해봅시다. 교과서 9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는 가장 처음에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은 해양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적도 지방,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일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져서 해 수면의 온도가 높았고, 그리고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원선을 그려봤죠? 등원선이 좁은 것과 넓은 것의 의미, 그렇게 되는 이유 등등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수온의 연직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온의 연직분포란 한 바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그 수온을 체크하는 기계를 쭉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을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값이 왼쪽 같은 그래프를 나타냈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이란 이런 것이다. 수온약층이란 이런 것이다. 심해층이란 이런 것이다. 다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심화 버전이죠. 그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을 체크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세 군데로 나눴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이 어떤 모양이다, 수온약층이 어떤 모양, 어떤 두께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의 수온의 연직분포를 보면, 고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낮은 온도로, 파란색으로. 그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은, 표층부터 심해까지 모두 다 심해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혼합층, 수온약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층부터 심해까지 심해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가지 시기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죠. 자,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혼합층이 어디가 두꺼운지,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염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수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을 할 차례죠? 자, 위와 지도에 나타난 그래프는 이제 등염분선이라는 것이죠. 염분이 같은 선을 우리 교과서에 한번 이어봤죠? 그려봤죠? 염분이 높은 곳의 특징은 육지에 사막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막이라는 것은 뭐다? 건조하다. 건조하려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금물을 밍밍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빙하는 얼 때 물만 얼고 그리고 그 주변의 해역은 더 염분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대로 빙하가 녹을 때는 물만 녹음으로 그 주변의 해역은 염분이 낮아진다 라는 개념. 이 그래프 중요한 그래프였죠. 파란색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래프고 빨간색은 염분을 나타낸 그래프였습니다. 네, 비교적 중위도까지는 그래프 동기화가 잘 됐죠. 근데 고위도 지방에서는 그래프 동기화가, 그러니까 증발량 강수량 그래프와 염분 그래프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빙하가 얼고 녹는 작용 때문에 정확히 맞지 않다. 자,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까지 수온과 염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구과학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운 것만 나옵니다. 오늘 시간은 밀도와 용존 산소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와 용존 산소량,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특징을 배우겠습니다. 자, 밀도 보겠습니다. 이 사진, 교과서 99페이지 오른쪽 위에 3-22 사진을 보고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1분 줄게요. 밀도가 높은 곳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밀도가 낮은 곳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았나요? 그림 아래쪽을 보면 밀도가 낮을수록 연한 색으로 표시가 되고 밀도가 높을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밀도가 높은 곳을 찾아보면 이 남극 주변 해역이 모두 다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특징적으로 밀도가 높은 곳이 어디가 있나요? 네, 여기 지중해 엄청 높네요, 밀도.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 이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북대서양의 북쪽입니다. 북대서양의 북쪽.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밀도가 높은 곳은 보통 뭐 지중해 뭐 이런 이름이 갑자기 기가 안 나요. 카스피해인가요? 아무튼 사해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밀도가 높은 곳을 어디라고 칭하냐면 북대서양의 북쪽과 남극대륙 부근 해역, 남극대륙 부근 해역과 북대서양 북쪽,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체크해놓으세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가 높은 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말한 두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말한 장소의 공통점은 모두 위도가 높고 차가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위도가 높고 차가운 곳이다. 위도 높다. 네, 차갑다. 자, 밀도가 낮은 곳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밀도가 낮은 곳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네, 밀도가 낮은 곳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주로 대륙 근처,
근처가 밀도가 좀 낮은 것 같아. 또 위도가 낮은 곳이 대체적으로 밀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러시아 위쪽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위도가 높은데도 밀도가 낮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위도가 낮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이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대륙 근처도 보면 대륙 근처도 다 밀도가 낮긴 한데 태평양 한가운데도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맞지 않다. 밀도가 낮은 곳의 공통점은 그렇게 찾기가 어렵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최적의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해수의 밀도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냐면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밀도를 변하게 하는 변수는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 PPT엔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99페이지 맨 위에 해수의 밀도는 수온 동그라미, 염분 동그라미, 수압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수온과 염분과 수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옆에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진다. 좁은 곳에 많은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염분이 높을수록 녹아있는 물질이 많을수록 당연히 밀도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밀도가 높겠죠. 교과서에는 저위도가 밀도가 낮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으로 가봅시다. 밑에 표를 보면 어떤 이상한 그래프가 보이죠? 오른쪽에.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TS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TS 다이어그램. TS 다이어그램에서 T는 뭐냐면 temperature, 그러니까 수온을 나타내는 것이고, S는 salinity, 염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온, 염분, 도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파란색 선은 그려져 있는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선이 아니에요. 이 파란색 선은 밀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밀도.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높다. 그리고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려면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가면 밀도가 높습니다. 자, 밀도, 파란색이 밀도를 표시하는 선이랬죠? 1.0245, 1.0250, 1.0260, 여기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갈수록 맨 아래를 볼까요? 1.0290. 밀도가 제일 높죠?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밀도선이라고 그럽니다. 등밀도선. 네, 등밀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 위에 있는 해수는 다 밀도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 위에 있는 해수는 밀도가 다 같다. 왜? 얘가 등밀도선이니까 밀도가 같은 것을 연결해 놓은 선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시간 줄게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줄게요. 3분 정도 줄 테니까 이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9시 지금 31, 여러분들은 9시 31분이 아니겠네요. 3분 주겠습니다.
자, 사실 1분이 지났는데 된 것 같아요. 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여러분 같은 훌륭한 학생들이라면 벌써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A의 수호는 몇 도인가요? A의 수호는 볼까요? A의 수호는 너무 쉽죠. 근데 사실 A의 수호는 한 0도쯤 되고 염분을 보면 33.5에서 34.5 사이니까 귀찮네요. 이렇게 볼게요. 네. A는 0도 34.25, 밀도는 나와있다시피 1.0275. B를 볼까요? B는 8.5도, 그 다음에 염분은 35.4 퍼밀 PSU, 그 다음에 1.0275. C를 보면 16.5도, 35.4 PSU, 1.0260. 네. 여러분 다 맞았나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걸 해볼게요. 자, 해수 A, B, C가 서로 만난다. 한 통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수통을 그려서 여기에다 해수 A, B, C를 모두 다 넣었다. 모두 다 넣었어. 그럼 어떻게 위치 관계가 있게 될까요? 한번 그려봅시다. 해수 ABC를 섞으면 어떻게 위치 관계가 되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자면 밀도에 따라서 이 위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밀도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애들이니까 더 아래쪽에 있겠죠? 자, 그려봤나요? 여러분 한번 그려볼게요.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ABC 해수를 모두 다 섞으면 A와 B 해수가 이렇게 반반씩 갈라서 있고 C 해수가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나요? A랑 B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자, 밀도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 이제 용존산소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아래에 용존산소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용존산소량이라는 건 무엇인가?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그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위해선 물 안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소를 이렇게 아가미가 캐치를 딱 해서 걸러서 물고기들도 숨을 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바닷물에도 다 산소가 녹아 있답니다. 자, 근데 이 왼쪽과 같은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연직 수온 분포를 재듯이 연직 용존산소의 농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수심을 계속 쭉 수심을 내려가면서 산소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표층에서는 제일 높다가 어느 층에서 그러니까 좀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층에서부터는 점점 용존산소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용존 산소량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자, 이 말입니다. 기체가 무슨 기체든 간에 그게 뭐 산소든 뭐 이산화탄소든 등등등 어떤 기체든 간에 기체의 녹는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매 있죠, 용매. 녹이는 물질. 네. 녹이는 물질의 온도. 예를 들어서 바닷물 같은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해수가 그게 되겠죠? 해수가 온도가 낮을수록, 액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콜라를 먹을 때 생각을 해보면, 콜라를 따뜻한 곳에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이 다 빠진다고 표현을 하죠. 탄산이온이 다 나가는 겁니다. 탄산 기체가 다 나가는 겁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다가 다시 냉장고에 콜라를 놔두게 되면 다시 차가워지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다시 김을 가진다. 아니면 더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생긴다. 그러니까 탄산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바닷물에서도 바닷물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존 산소량을 생명활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폐충에서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힌트는 생명 활동입니다. 왜 이렇게 폐충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봤나요? 너무 쉽습니다.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표면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바다 표면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다 표면에 살까요? 바다 표면에서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표면에 용존 산소량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광합성하는 생명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기로부터 바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산소가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대기와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표층이. 그죠? 그러니까 용존 산소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기록을 해두면 되게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깊이 내려갈수록 왜 갑자기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에서 반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대기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된다. 대기로부터의 공급이 차단이 된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대기와 맞닿아 있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급격히 감소한다. 광합성하는 생명체,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들이 이 깊이에서 살겠죠. 물고기들도 호흡을 하는데 당연히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겠죠. 근데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여기는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호흡만 일어날 뿐이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극소가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해층에서는 산소가 갑자기 많아져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하지만 심층으로 들어가면 용존산소가 풍부한 극지역 해수가 침강하여 만들어진 심층 해류에 의해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즉, 용존산소량이 높은 해수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강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지역에서는 왜 용존산소가 풍부할까요? 차갑잖아요. 온도가 낮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극지역 해수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층의 용존산소량이 높아진 이유는 극지역 해수가 침강해서 그 침강한 해수가 이렇게 대양 아래를 가득 이렇게 채우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10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페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설명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교과서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이랑 한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할 때 다 보고 지구과학 너무 외울 거 많다, 너무 내용 이상한 거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한 내용만 보면 됩니다. 자, 연중 평균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이걸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등수온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2월과 8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수온을 나타낸 그래프네요. 당연히 언제겠어요? 당연히 여름이죠. 8월이죠. 그죠? 쉽네요. 또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다시. 연중 평균 수온이 가장 높은 곳. 높은 시기가 아니라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곳이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 동해, 서해, 남해. 예. 어쩌지 너무 쉽다 했어.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찾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자, 찾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봐보겠습니다. 연중 평균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같이 찾아보면, 어디가 될까요? 더해서 평균을 해보면 될 텐데, 딱 봐도 어디겠어요? 딱 봐도 남해입니다. 남해. 왜냐하면, 왜 남해냐면, 1년 365일 여기서 따뜻한 해수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남해가 가장 평균 수온이 높습니다. 방금과 같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자, 두 번째,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 여기도 동해, 서해, 남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서해네요. 서해. 이 그래프만 보면 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북 방향으로 온도차가 가장 큰 곳은, 자, 남북 방향으로 온도차가 가장 큰 곳은, 그러니까 2월을 보거나 8월을 보거나 둘 중 하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보면은 8월의 동해를 보면 한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해를 보면 2도, 뭐 여기는 보나마나 한 1, 2도 정도 차이 나겠네요. 여기서 동해를 보면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도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어디가 가장 큰 곳입니까? 동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사실을 외우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이 그래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러한 주어진 질문들을 너네들이 한번 답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질문만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도 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등수원선을 보는 방법을 알면 이렇게 처음 보는 그림도 처음 보는 그림과 처음 보는 질문에서도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또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 계속 넘어가네. 자, 염분 분포입니다. 염분 분포. 염분이 낮은 계절과 그 이유는 한번 찾아볼까요? 염분이 낮은 계절, 겨울과 여름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까지 해볼까요? 자, 염분이 낮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염분이 낮은 계절은 여름입니다. 8월입니다. 8월. 왜 그럴까요? 염분 생각을 해보세요. 염분. 우리가 이 증발량과 광수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렇죠. 우리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강수량이 많아요. 증발량보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여름에 더 염분이 낮다. 8월 연안과 외해의 염분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8월에 연안, 그러니까 육지 근처라는 거예요. 연안은 육지 근처. 자,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줄게요. 육지 근처다. 외해는 육지로부터 먼 바다다. 먼 바다. 바다 한가운데다. 염분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 한번 보면은 8월에 우리 서해는 어떻게 볼까요? 서해가 아니라 동해를 볼까요? 동해를 보면 연안이 33 PSU예요. 그리고 외해는 33.8 PSU야. 어디가 염분이 더 높나요? 외해가 염분이 더 높죠. 그쵸?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네, 답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안에서는 육지 근처죠. 육지 근처에는 뭐가 나와요? 강물들, 담수들이 유입됩니다. 담수가 유입이 되면, 그러니까 밍밍한 물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염분이 낮아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육지 근처에 염분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 근처 연안과 외해의 염분을 비교하면 외해가 염분이 대체적으로 더 높다. 이런 사실도 뭐 알아두면 좋죠. 좋은데 그래프를 보고 이걸 딱 보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막힘없이 짝짝짝짝 풀 수 있도록 한번 쭉 훑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만. 안녕.